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 수업, 진리의 정신병리학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놓은 수업이죠. 자,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여전히 우린 초기에 거의 도입 부분에 머물러 있죠. 제가 아주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런 느림을 여러분들이 또한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도 있게 아주 빠르게 횡단해서 존재와 시간을 단번에 통찰해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느리게 저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근데 이렇게 느리게 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느린 템포가 여러분들을 뭐 이런 느린 템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지? 라고 갑자기 뭔가 목표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존재가 무엇일까요? 철학의 아주 테크니컬한 용어들을 통해서 존재라는 단어를 파악하게 되면 자,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호해지실 때마다 단번에 여러분들의 일상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존재가 무엇인지. 존재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뭐 우리는 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또는 선생으로, 또는 차장으로, 과장으로, 아빠로, 엄마로, 아들로, 딸로 이렇게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묻게 되죠. 자, 이게 존재인 거예요. 이게 존재인 것인데 그러한 질문은 제가 이전의 강의들에서는 병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질문은. 그리고 그러한 병에 걸리는 유일한 주체가 바로 다사인, 현존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상적인 세계, 이 존재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상물의 세계와 이 존재자의 세계를 초과하려는 죽음 충동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주어진 세계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현존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현존재의 특징. 그래서 우리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어진 가상물의 세계, 주어진 존재자의 세계, 주어진 유한성의 세계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초과하려는, 그걸 넘어서려는 그러한 행동의 통로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존재자로는 그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자의 규정 안에 있을 때에는 그리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존재자를 위협하는 어떤 병에 걸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존재 질문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하이데거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존재가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존재자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실체로서의 존재라는 것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와 같은 환상은 품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 그건 낭만주의적 환상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존재는 실체가 아니에요. 존재는 순수하게 사유가 만들어낸 철학적 가공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았을 때에 속하게 되는 세계가 바로 존재자의 세계, 자인든의 세계인데 그곳은 가상물의 세계이고 그래서 그것은 판타즘의 세계예요. 판타즘의 세계. 판타즘은 정신분석의 용어로 우리 세계 그 자체를 말하죠. 펑타즘은 환상. 그리고 이 환상은 조직화된 곳을 말해요. 조직화되지 않은 환상을 환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조직화된 것은 환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환상의 세계는 언어 상징계가 지배하고 있어요. 언어 상징계가 지배하고 있고 그 언어 상징계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의미들이 흘러나오죠. 의미들이. 상징계는 그 기표의 시스템의 틀이고 그 상징계로부터 생산되는 것을 의미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상상계라고 부르죠. 상상계. 이미지의 세계, 의미의 세계.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존재 질문은 존재자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자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존재자를 구분하는 셈법이, 즉 하나로 셈하기, 꽁테뿌앙이 존재자를 구분하는 셈법이 대타자의 언어가 최군유와 종차가 혹은 팔루스의 언어가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팔루스의 언어가 주입상스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자를 구분하는 문법은 존재의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존재는 문법이라는 게 있는가? 자, 그건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알게 되실 거예요. 하이데거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올해 말쯤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죠. 존재는 존재자로서 개념 파악될 수 없다. 자,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에 대한 하이데거적 규정이에요. 존재는 존재자로서 개념 파악될 수 없다. 이건 타당하다라는 거야. 이 문장은. 존재는 존재자로서 개념 파악될 수 없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Sein kann in der Tat nicht als sein des begriffen werden. Enti non additur aliqua natura. 이거 지난 수업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거예요. 해석하면 이렇죠. 존재는 존재자로서 개념 파악될 수 없다. 그래서 존재에는 어떤 다른 본성이 덧붙여질 수 없다. 자, 존재에는 본성이 덧붙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본성, 나투라. 나투라가 본성이 덧붙여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는 본성이 없으니까. 왜 존재의 본성이 없을까요? 본성은, 속성은 존재자의 세계이니까. 본성은, 속성은 의미이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속성이라는 것은 상징계의 분절이 파생시킨 의미의 세계이니까. 이미지인 것이니까, 상상계적인 것이니까 그건 존재자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존재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는 존재자의 문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다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예를 들면 남자는 남자의 본성이 있다라고 가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가 왜 이래? 남자답게 굴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는 여자의 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왜 이래? 여자가 왜 여자답지 못하게 그래? 물론 그에 대해서 뭐 요즘에는 정치적이지 못하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본성에 대한 가정을 항상 언어 속에 포함시켜요. 본성이 인간답다라는 표현. 이것도 본성인 거죠. 어떤 본성이 여기저기 다 적용되고 있어요. 본성이. 그러니까 이 본성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본성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떤 보편적인 개념들에 대한 본성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쟁 관계 맺는 거 이거 피곤해서 못해. 나는 그런 본성이 아니야. 나는 그런 성격 아니야. 이렇게 할 때도 자, 본성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이 되죠. 자, 이거 본성에 속하는 표현들인 거죠. 아니 어떻게 한국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한국인이? 뭐 이런 표현들. 본성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는 가정되는 그러한 세계에서 본성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사용하면서 의미로서 사용하면서 대화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존재에는 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존재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 그 본성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성을 문제시하고 그 본성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나 자신이나 혹은 하나의 상황이나 혹은 하나의 현실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무한성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은 존재자의 문법 속에서만 파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성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는 그걸 초월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본성이라는 것을.
그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 자연법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 신이 주신 속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러한 본성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러한 초월적인 연관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본성의 권력에 대해 대항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철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유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본성은 존재자의 세계에 귀속되는 것이고 존재에는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는 존재자로서 개념 파악될 수 없고 존재에는 어떤 다른 본성이 덧붙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자의 언어를 존재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모순이 출현하는가 하면 하이데거가 파스칼의 문장을 가져오죠. 가져와서 인용을 해요. 하이데거의 원전에 독일어 번역 없이 그냥 프랑스어로 바로 올려놓았는데 파스칼이 그래서 이 존재론이 얼마나 곤란한 담화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하이데거가 인용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어는 없고 그냥 프랑스어니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on ne peut entreprendre de définir l'être sans tomber dans cette absurdité, car on ne peut définir un mot sans commencer par celui-ci. C'est, soit qu'on l'exprime ou qu'on le sous-entende. Donc, pour définir l'être, il faudrait dire c'est, et ainsi employer le mot défini dans sa définition.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조리에 빠지지 않고는 존재의 정의를 시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다 라는 낱말을 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은연중에 암시하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의 낱말을 그 낱말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서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존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되어야 할 낱말을 그 정의 속에서 사용하게 된다. 엄밀히 말하기 위해서 파스칼이 이렇게 중언부언했던 것인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존재는 자, 다시 제가 수업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던 부분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존재. 이 존재라는 말은 굉장히 철학 용어적인 뉘앙스가 강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거죠. 나 어저께 뭐 극장에 갔었어. 거기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들 모임에 못 갔던 거야. 이렇게 말하지. 내가 어제 극장에 존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모임에 존재함이 불가능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이미 우리말이 되어버렸으니까 뭐 그것이 아무리 뭐 서구 철학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다시 수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존재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말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자면 이 존재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존재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뭐뭇이다, 뭐뭇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서구 용어에서는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라는 단어는 그냥 일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죠. 비동사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따로 뭐 존재라는 말을 만들지 않고 비동사를 사용해요. 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인 동사인 거예요. Ich bin, 내 be는 그냥 자인인 거예요. 그 어떤 철학적인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 있다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묻기 위해선 있다라는 걸 다시 사용해야 돼요. 존재가 있다가 아니라 있다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동호 반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를 규정하려고 한다면 이 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무언가를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 규정 자체에 이미 비동사가 존재 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규정하려는 그 단어가 이미 규정 자체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존재 동사가 규정되는 것 자체의 부조리라는 것이죠.
파스칼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의미 부여를 하거나 질문을 던질 때 난관에 빠지게 된다. 그게 참 불가능한 난관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더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존재라는 단어, 있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즉 존재자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문법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존재의 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말할 때에도 존재자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자의 언어를 통해서 존재를 명명했으니까 결국 그 명명에 사용한 이름은 존재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표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표를 가지고 온다면 존재자의 언어를 다시 존재자의 언어로 설명하는 순환 속에 빠져드는 것이니까 결국은 동어 반복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정의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정의한다는 건 하나를 다른 하나로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를 똑같은 하나로 다시 설명하는 그러한 부주의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조리하다라는 파스칼의 엄명을 지금 하이데거가 가지고 와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이 행위가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일견 타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존재론 같은 거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존재론에 몰두하는 것은 동어 반복의 모순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론 같은 걸 말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견이 상당히 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라는 거죠. 하이데거가 존재를, 있음을 규정하려는 시도에서 언어가 언어를 규정한다는 동어 반복의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골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이데거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상징계가 빠져있는 구조의 특수성 자체, 이 존재에 대해서 상징계가, 즉 이 존재에 대해서 존재자의 세계가 취하는 태도의 구조적인 상태를 똑같이 골몰하는 문제예요. 락강은 락강식의 이론들을 사용해서 하이데거가 했던 것을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죠. 철학이라는 그런 반복인 거니까, 변주인 것이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죠. 락강은 그래서 이 존재자의 문법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존재자의 문법밖에 없잖아요.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존재자의 문법인 것인데 파스칼처럼 이렇게 존재자의 문법으로 존재를 말하는 게, 우리가 가진 건 존재자의 언어밖에 없으니까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자라는 뉘앙스로 언급하는 대신 락강은 존재자의 문법을 세분화시켜요. 존재자의 문법을, 상징계를 세분화시켜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세분화시키는가 하면 락강은 그것을 S1과 S2로 분리해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징계를 구성하는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다. 크게 나누면 상징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즉 존재자의 문법에는, 존재자의 기표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범주가 S1이고 두 번째 범주가 S2라는 거예요. 자, 이게 락강의 신의 한 수죠. 락강의 신의 한 수. 상징계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데에 모순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요. S2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징계의 상식적인 기표라고 보면 돼요. 기능이라고,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징계는 뭐예요? 기표들이 연쇄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 용어를, 락강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해도, 일상적인 용어를 쓴다 해도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이고, 언어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는 세계인 거죠. 이게 상징계의 세계예요. 상징계는 결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언어의 세계는 결국 하나의 기표만 가지고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자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존재자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인 것이잖아요. 언어로서 모든 걸 이해하고 언어로서 모든 걸 소통을 하고 언어로서 모든 걸 작동시키는 세계인 것이잖아요. 자, 그 언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이름들이죠. 여러분들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등록도 못 하잖아요. 이 뭐 수강생으로 등록도 못 해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혹은 뭐 여행도 못 해요. 예를 들어 외국 여행하려면 뭐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패스포드에 이름이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하죠. 이름. 근데 이름 하나만 가지고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름을 설명하는 또 다른 기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의 기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의 기표만 가지고는. 상징계의 세계는, 존재자의 세계는 최소한 2개의 기표가 있어야 돼요. 물론 2개보다 훨씬 더 많죠. 여러 가지 기표들이 있어서 따라다니죠. 항상 연소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환유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 그걸 S2의 세계라고 한다면, 자, 그걸 의미화의 세계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의미화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걸 재현의 세계라고도 부르죠. 그걸 재현의 세계라고 부른다면 그것 말고 상징계는 다른 범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범주인데 그걸 S1의 세계라고 부르죠. 이 S1은 주인기표라고도 불러요. 단항기표라고도 부르고. 자, 이 S1의 기능은 뭐냐? S2의 세계의 기능은 무엇이었느냐면 의미를 생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의미가 생산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상징계는 의미를 생산해요. 근데 상징계에서 어떤 범주의 기표는 의미를 생산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 생산 없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표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표지 기능.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지하는 기능. 그 역할 이외에는 다른 속성을 갖지 않는 게 바로 S1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존재기표라고 불러요. 존재기표. 그것이 거기에 존재했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죠. 존재기표는. 물론 이런 S1과 S2의 범주는 어떤 특정한 기표들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는 있지만 이건 순수하게 논리적인 표징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S1이 뭐야? 그거 눈앞에 보여줘라고 한다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표징들인 것이죠. 논리적인 표징들. 상징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의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논리학의 도구. 락강적 논리학의 도구인 거죠. S1은 그래서 존재를 표지하는 기표이죠. 그런데 왜 이게 첫 번째 범주인가 하면 이게 있어야 S2의 세계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하이데거 수업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거기에 있다라고 선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속성이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뭔가가 있다, 우린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이 없다면 모든 의미들은 다 증발해버릴 수 있어요. 모든 기표들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아무 무게감과 아무런 현실감이 없는 환각적인 표현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거기에 있다라는 표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S1인 거예요. 존재의 기표. 그래서 그 존재 기표가 먼저 표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재현의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락강이 이렇게 설명해요. S1은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즉 S2에게 대리한다. 이게 락강의 유명한 기표 규정이죠. 하나의 기표는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대리한다라는 것. 자, 이걸 우리는 하이데거식으로 변형시켜서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의 기표는 S1은 존재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리한다. 자, 이게 기표 이론의 하이데거적 판본인 것이죠. 하나의 기표는 존재를 표지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그 존재는 세계 내에 들어와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표는 존재를 표지한 다음에 그것을 상징의 내로 가지고 와서 S2에게 대리하여 재현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가 구성이 되죠. 존재가 존재자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세계를 구성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것을 S1은 존재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리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락강식 표현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S1, 하나의 기표는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리한다라고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주체라는 개념이 하이데거에게도 역시 사용되고 있으니까. 하이데거는 이것을 주체라고 말하는 대신 다자인이라고, 현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존재는 우리예요. 말을 사용하는 우리 존재, 언어의 존재는 기표를 사용해서 자신의 존재를 표지하고 그리고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의미를 생산하게 돼요. 자, 이게 현존재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재는 락강의 말존재 개념과 같은 것이죠. 물론 다사인, 현존재가 먼저 있었으니까 락강이 이 다사인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사인은 빠글레트르다라고 규정해 볼 수가 있어요. 다사인, 현존재는 빠글레트르, 말존재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죠. 빠글레트르는 락강의 규정이죠. 빠글레라는 스피크라는 빠글레라는 프랑스어와 에트르라는 존재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죠, 락강이. 그래서 빠글레트라고 부르죠. 말존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빠글레트르는 다사인 그 자체예요. 다사인, 현존재 그 자체. 그래서 이 빠글레트르는 말존재는 단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현존재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를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언어 사용하는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동물들이 언어를 사용하죠.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각각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잖아요. 개들도 이 음성을 통해서 짖고 하는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 어떤 기호들도 있지만 몸짓과 눈빛, 여러 가지 꼬리를 흔드는 방식 혹은 몸을 사용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새들도 마찬가지죠. 새들도 지적이고 날개짓을 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모든 게 다 코드화된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침팬지나 혹은 오랑우탄이나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다 언어를 사용해요. 그것에 양적인 차이들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질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인간도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이 언어 규정이 하이데거와 락강에게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타 과학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오로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태도가 일반화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건 결정적인 오류인 것이죠.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특수성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빠글레트로서의, 다자인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 한 명을 소개해드리자면 정 프랑스와 리오타르라는 철학자가 있죠. 프랑스의 철학자. 리오타르의 철학은 특히 그 디페형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분쟁이죠. 분쟁인데 쟁론이라고 번역해서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분쟁, 쟁론 다 괜찮아요. 근데 리오타르는 거기서 어떤 이론을 전개시키는가 하면 문장론을 전개시키죠. 프라즈라는 문장론을 전개시키는데, 인간은 우선 먼저 문장화된 존재다. 인간은 문장을 발화하는 존재이기보다는 문장화된 존재, 다시 말해서 말해진 존재라는 것이죠. 락강이죠, 거의. 리오타르가 락강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죠. 인간은 말해진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일반적인 동물들의 세계와 비슷해요. 동물들의 세계도 코드화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말해진 존재자들인 것이니까. 그리고 리오타르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언어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리오타르는 생각해요. 근데 그건 락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체계에서 어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아유 배고파라고 말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배고프다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밥 차려라는 뜻이죠. 밥 차려. 그럼 반대편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응대하실 수 있나요? 아이고 허리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차려 먹어라는 뜻이에요. 권력관계와 투쟁의 관계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력이 혹은 타자의 권력이 나에게 전달되거나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언어는 근본적으로 권력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의 근본적인 속성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언어도 우리에게 강제되어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기본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의 속성은 그 자체로 권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 언어의 권력의 핵심에 존재하는 그러한 세력에게 우리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결국 각자의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가부장적 언어인 것이니까 이 가부장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아무리 정교하게 잘 사용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남성적 권력 체계 안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어는 근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오타르의 근본적인 사상이죠.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표는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리한다라고 설정을 해도 하이데거의 철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는 락강의 개념이죠. 주체는 말존재이고 주체는 언어의 발화가 촉발되는 사건적 지점인 것이고 그 주체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현존재이니까 주체라는 개념을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S1이 주체를 표지하는지, 주체의 존재를 표지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표지된 존재가 어떻게 S2에게 가면서 존재자의 세계로 귀속되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S1과 S2의 두 가지 다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현존재는 S1을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현존재는 말존재이고 말존재는 S1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S1은 존재를 표지하는 기표이고 S1은 S2의 세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기표라는 것이죠.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기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쉽겠죠. S1은 언어의 바깥쪽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인데 언어가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내 측이라면 이쪽에는 S2가 있고 가장 가장자리에 이 외부와 맞닿는 이 지점에 즉 실제와 맞닿는 이 지점에 S1이 있다는 거죠. S1은 그래서 경계선 기표라는 거예요. 경계선 기표. 락강의 절묘한 한 수는 그래서 이 S1과 S2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표 기능을 분리해냄으로써 언어가 실제 존재와 맞닿는 최초의 지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상징계의 내부로 수용되는지를 즉 S2의 세계로 수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락강의 논리학이고 락강의 주입상수의 존재론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실제는 존재예요. 실제와 맞닿아 있는지를 S1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이 둘이 어떻게 서로를 잡아당기는지, 어떻게 서로를 밀어내는지를 또한 S1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는 그렇게 파스칼처럼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스칼처럼 생각하면 S2만 있어서 실제나 이 존재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S2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이 동어 반복은 언어의 기능 장애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S1이라는 기표의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면, 아,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 동어 반복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어 반복 그러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오류로서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동어 반복.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거나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서 무언가 설명하려고 할 때는 야, 그건 말이 아니야, 그거는 설명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걸 간주하고 그걸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토톨로지, 동어 반복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징계의 언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락강은 S1을 도입함으로써 그렇지 않다. 상징계 내부에 기본적으로 동어 반복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락강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S1이라는 게 기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똑같이 반복이 될 뿐이겠죠. 그러니까 기표가 하나밖에 없는 것의 고유한 기능은 동어 반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동어 반복으로부터 이후에 다른 S2의 기능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니까 상징계의 내부에 동어 반복이라는 기능은 모순된 기능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동어 반복이 없으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해명들이 상징계의 전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파스칼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 동어 반복, 파스칼이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존재론 말하지 말자 라고 했던 이 동어 반복을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좌측에 제가 이렇게 표기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A는 A의 원소다라는 거, 이거 집합론이죠, 여러분. 집합론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해 두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내년에 저하고 바디우 공부하려면 집합론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데, 자, A는 A의 원소다. 자, 이게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는 하나의 집합에 대한 모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모순된 기호처럼 보여요. 집합론 자체가. 보통 집합론이라는 것은 뭐 하나의 어떤 상황이 있고 그것을 명명하면서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렇게 A는 B의 원소이고 B는 C의 원소이고 C는 D의 원소이고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귀속시키는 이러한 집합 자체는 혹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이름 안에 원소로 귀속시키게 되면, 자, 그것이 타당하게 되는 동시에 또한 그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죠. 제가 이발사의 모순으로 이전 수업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발사가 떠오르실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발사가 이거 설명을 드리려면 이런 설명을 역시 동어 반복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한 마을에 이발사가 있는데 이발사가 어느 날 재능 기부를 하려고 머리를 공짜로 잘라주려고 한 거예요. 공짜로 헤어컷을 해드리려고 마을 주민들에게 결심을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이발사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원칙 없이 막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뭐 재난지원금 그 얘기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발사가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 자기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못 자르는 사람들만 내가 도와주자. 자기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본인의 머리 자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자르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안 잘라주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발사인 내가 필요 없으니까 혼자 자르게 하고, 못 자르는 분들, 머리 뭐 손재주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을 내가 잘라드리겠다라고 해서 명단을 작성한 거죠.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딱 작성해서 집합을 만들었어요. 집합을. 자, 그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걸 A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집합대로 머리를 잘라 드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방문해서 일일이 머리를 다 잘라 드렸어요.
머리를 다 예쁘게 잘라드렸고 돌아와서 거울을 봤더니 내 머리도 잘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머리가 꽤 긴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 머리 잘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리깡을 딱 들었어요. 그 순간 이 이발사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칙상 어때요? 자기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을 안 잘라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집합의 원소가 되었으니 자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는 그 집합의 원소가 안 되었으니 자기 자신 스스로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가 있으니까 이발사니까 본인의 머리를 자를 수가 있잖아요. 자르려고 하니까 나는 그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바리깡을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순간 이 사람은 누가 되나요?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나는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네. 그러니까 다시 나는 A 집합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바리깡을 들어요. 드는 순간 다시 이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뭐 우스갯소리처럼 하자면 그렇게 해서 밤새 이 사람은 바리깡을 놨다 들었다 했다라는 이야기. 이게 러셀의 영리예요. 여러분. 이게 자신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가능한가에 대한 러셀의 영리이고 이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발사가 너무 꽉 막혔다라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집합론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합론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합론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합론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합론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수학의 언어들은 다 공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수의 집합, 소수의 집합, 무한수의 집합, 다 집합이에요. 그걸 사용해서 우리는 수학을 구축해냈는데 그 수학의 토대가 집합론이 이 분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집합론이 어떻게 전체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지 수학이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한 러셀의 논증이었다면 그래서 러셀의 논증 이후에는 모든 수학이 공리화되죠.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이 조건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것. 공리화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수학의 언어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런 한정된 조건 안에서만 그건 타당하고 그걸 넘어서면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 논리야 라는 식의 공리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러셀의 영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유는 자, 파스칼이 존재자의 언어를 가지고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던 엄명이 우리에게 하이데거와 우리에게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느냐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느냐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어 반복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 이거잖아요. 동어 반복. A는 A의 원소다. 이게 바로 동어 반복이에요, 여러분. 동어 반복. A는 A의 원소다. 이게 동어 반복. 원래 동어 반복이 아니라면 뭐냐면 A는 B의 원소다라고 전개가 되어야 돼요. A는 B의 원소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야지 나는 나야 하면 동어 반복이 되는 거예요. A는 A야. A는 A의 원소야 라고 말하는 건 동어 반복인 것인데 이 동어 반복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의 증거가 아니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존재의 구조 안에 동어 반복이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문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핸디캡으로 인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재자의 문법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과 구조의 난관들을 파헤쳐냄으로써 그 존재자의 마지막 장소를 마치 러셀이 이 영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집합론의 마지막 장소의 균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존재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학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부터 그런 의미에서 존재자의 문법에 굉장히 치중한 분석과 해명들이 이어지게 돼요. 자, 존재자의 세계, 즉 상징계의 세계에서 상징화의 근본 문법은 무엇인가 하면 S1이라는 거예요. S1. 그리고 S1은 동어반복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S1은 존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를 표지하니까. 즉 상징계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기능 이전에 존재를 표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거기에 있다라는 그 있음을 표지할 뿐이지 어떤 의미를 생산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 이후에 S2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를 표지해서 그것을 세계 내에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상징화라는 거예요. 쌍볼리자시옹이라는 개념이 바로, 상징화라는 개념이 바로 존재 선언이라는 것이죠.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존재자의 세계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 선언은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동어 반복이라는 것. 즉 S1에 의해 그 상징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죠. S1에 의해 있음이 표지되고, 그 있음이 표지되면 그것에 대해서 존재자의 문법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야. 있음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파스칼은 지적하고 그것이 난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징계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계의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어 반복은 A는 A다 라는 식으로 동어 반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S1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S1. S1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S1이 표지한 게 존재이니까. S1이 표지한 것이 존재이니까 S1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스칼은 이게 동어 반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언어 내에서 작동하는 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편법을 써서 설명하기 쉽게 편법을 써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 이거 보이시죠? S1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하면, 이 S1이라는 기표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하면 리얼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실제를 포함한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상징계예요. 이쪽은 상징계예요. 상징계. 자, 상징계의 가장자리에 S1이라는 단항기표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단항기표가 표지하는 대상은 사실은 헬, 프랑스어로 하면 헬, 영어로 리얼, 우리말로 실제, 또는 하이데거적인 표현을 쓰자면 존재를 표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포함 기호를 썼어요. 귀속 기호를 쓰지 않고 포함 기호를 썼어요. 왜냐하면 귀속 기호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속성이 있을 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셈해질 수 있을 때, 하나로 셈해지는 것을 귀속된다라고 하고, 이런 귀속 기호를 쓰죠. 원소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론에서. 그런데 포함은 그게 셈해지지 않았어도 일단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걸 포착해냈으면, 아직 내가 그걸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표지는 했으면 포함 기호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포함의 대상이, 이 S1이 포함한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표지한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는 대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더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공집합이 포함된 것이 바로 S1이니까. 왜 공집합이냐 하면,
공백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존재가 공집합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가 공집합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공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득 차 있어요, 무언가로. 그걸 바디오는 순수 다수성이라고 부르죠.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가득 차서 우글거리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집합은, 여러분, 공집합은 집합론 중3 때 배우셨잖아요. 공집합은 어떤 것의 원소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소라는 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관계 수식이기 때문에 귀속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원소가 있어야 귀속시킬 수 있어요. 근데 공집합의 정의는 어떤 원소도 없는 것이잖아요. 공집합의 정의는. 공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그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 S1이 다난기표가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함관계라는 것이죠. 포함관계. 그리고 체르밀로 프랭켈 공리에서 공집합의 공리가 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보편적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보편적 부분집합이다. 즉 모든 상징계의 공백은 그게 어디에 맞닿아 있던 간에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다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계. 무슨 뜻인가 하면 상징계는 실제와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계 어떤 표면에서 이건 그 외부는 실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설명은 나중에 알랑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을 함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실 설명들이니까 일단 이렇게 이 정도로 쉽게 이해해 놓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스칼은 동호 반복을 존재론 담화 구성의 난점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아직 하이데거가 지금 이런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이데거 책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하이데거를 함께 새롭게 해석해 내려고 하는 하이데거와 우리는 그런 동호 반복이 존재론 담화의 불가능성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존재론이라는 담화가 구성되는 필연적인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동호 반복, 이런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S1이 표지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설정이 됐지만 이 포함은 여러분 규정이 아니에요. 포함은 그냥 갖고 와서 잡아만 두는 거지 규정이 아니에요. 규정은 상징화가 선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규정이라고 불러요. 규정, 데피니시옹. 규정은, 데피니션은 포함된 걸 데피니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S1이 단한기표가 아무리 공백을 실제를 딱 잡아서 자기의 부분집합으로 형성해 놓았어도 그건 규정된 집합은 아니에요. 규정된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규정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귀속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귀속관계가 설정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S1을 무언가가 원소로 삼고 있어야 되는데 이 S1을 원소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1은 이질적인 기표이니까. 그래서 S1이 자신을 규정의 세계에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은 동호 반복이니까 규정 불가능성이죠. 왜냐하면 보셨잖아요. 러셀의 영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는 것이 얼마나 난관에 불가능성에 부딪히는지를 보셨으니까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환유적인 기표의 세계와 다른 기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S1의 세계는 S2의 세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 이게 상징기 안에서 작동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두 개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S1과 S2의 근본적인 기능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S1은 이렇게 공백을 표지하는 기능만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S2의 세계에 들어와서 환유를 통해서 작동할 때 이 환유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그 환유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상징계를 그렇게 두 기표의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실제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근데 어려운 게 쉬운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쉬운 건 여러분들 혼자서 하셔도 되잖아요. 돈 내고 하실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존재함이라는 동사적 사태를 표지하는 것은 오직 S1의 기능이에요. 이 S1의 기능을 우리가 자주 사용할 거예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보다 21세기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표들을 우리가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표들을 가지고 와서 하이데거의 이 텍스트 자체를 재구성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작업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S1은 존재함이라는 동사적 사태를 표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직 단한 기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S1은 단한 기표로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의미를 생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미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의미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팔로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강력한 보편성의 의미이건, 아니면 조현병의 세계처럼 팔로스의 디렉션 없이 그냥 떠다니는 의미이건, 어쨌든 의미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 되는데, 논리상 S1은 이 실제를 포함하는, 실제를 포착하고 실제를 표지하는 S1은 단한 기표이니까, 하나의 항이 하나밖에 없는 기표이니까 기의를 생산해내지 못하죠. 기의를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기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S1이 존재함을 표지한다고 했으니까 존재론에서 S1은 아주 우월한 기표이겠네요. 우리가 S1에 주목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물으려면 바로 그 S1에 존재와 맞닿고 있는 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단한 기표에 주목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이데거의 텍스트를 읽어나감으로써, 혹은 나중에 그러니까 존재론 시리즈의 2탄이 될 그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을 읽어나갈 때도 물론이고, 우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럼 뭘 알게 되는가? 존재의 구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여타 다른 유사 존재론 혹은 유사 철학과의 차이점이에요. 유사 존재론과 유사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겠다고 해요.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종류의 유사 철학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 의미를 알려준다고 하죠. 당신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당신의 존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철학은 다시 존재자로 돌아오는 철학인 것이죠.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존재자의 문법을 사용해서 존재를 말하는, 그렇게 해서 존재를 다시금 은폐시키는 철학인 것이지 존재의 구조를 드러내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자, S1이 표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의미는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의미의 세계는 가짜라는 거예요. 의미의 세계는 가상이라는 것이죠. 기의의 세계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겨냥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특출난 거죠.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우리의 존재 의미를 질문한다라는 알리바이 속에서 존재 의미가 아닌 것을 다 제거하고 떨궈내는 방식으로 존재의 뼈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라는 운명 철학관식의 논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락강 세미나 17강의도 그렇고 하이데거 강의도 그렇고, 야, 이게 무슨 수학이냐? 뭔가 이게 존재론 그러면 어떤 삶의 의미, 그 철학 강의 들으면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 건 여기 없어요, 여러분. 구조를 드러내려고 하죠. 철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거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유사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는
존재의 의미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의 차원에서 제시해야지. 존재자의 철학을 말하는 자는 존재론을 말하는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존재자의 세계의 의미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걸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는 상징계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징계는 모순적이에요. 상징계가 존재를 표지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상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뭐예요? 언어가 없다면 존재도 없는 거예요. 존재는 표지되어야 존재인 것이지 존재가 표지되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유할 수 없으면 인간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어도 인간의 모든 텍스트가 소멸해도 만약에 뭔가가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존재론은 신학이지 존재론이 아니에요. 존재론은 인간의 사유가 가능한 장소에서 작동되고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뭐 인간이 없어도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 문명이 출현하기 전에도 작동하는 어떤 것. 자, 그런 건 존재론이 아니에요.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만 존재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실제가 저렇게 우글거리고 있어도 실제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실제가 우글거리고 있어도 상징계라는 언어라는 즉 S1이라는 표지 기능이 그것을 찍어냈을 때, 표지했을 때 그때 존재가 우리에게 일단은 출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재현의 방식이든 현현의 방식이든 어쨌든 출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현상의 방식이든 어쨌든 뭐 공백의 형태이건 어쨌든 그 사건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어쨌든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자신의 S1 기능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지만 드러내는 즉시 어떻게 하나요? 드러내는 즉시 내부로 끌고 들어가죠. 즉 의미화시키려고 해요. 즉 S2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니까 존재가 다시 은폐가 되죠. 그게 언어라는 구조에 현존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구조에 말존재가 사용하는 상징계라는 구조의 역설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표지하는 동시에 그것을 은폐시켜버리는 역설적인 기능. 제가 수업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존재 동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존재 동사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것들을 가정하고 말을 하니까 존재하는 것들을 가정하고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표현 속에는 이미 존재의 기표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 기표에 비동사에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어의 상징계의 존재 표지 기능이 다시 은폐되지 않는다면 상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상징계의 언어 세계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와 맞닿는 면에서 작동하는 S1은 실제와 맞닿는 면에서 작동하는 S1은 우리를 존재에 개방하지만 동시에 그 개방된 존재가 만약에 그대로 개방된 채로 있다면 우리가 이 실제에 그대로 개방된 채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관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에 개방되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개방된 것을 다시 폐쇄시키고 우리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바로 팔루스의 중력인 거예요. S2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팔루스의 중력인 것이죠. 즉 고정관념의 중력인 것이고 고정관념의 힘인 것이고 의미화의 기능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화의 기능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S1에 의해서 표지된 존재로부터 오는 그 무한성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풀려나가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의 중력이자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팔루스의 기능, 고정관념의 기능, 세계 의미의 기능이 우리를 다시 유한성의 세계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의 순수한 무의미이자 무한성은 폐쇄돼요. 봉합되는 거죠. 자, 존재는 무의미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1이 다난기표이니까 의미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필요 있는 세계는 존재자의 세계일 뿐이고 S1은 그냥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표지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존재의 순수한 무의미인데 동시에 무의미이기 때문에 공백인 것이고 공백인 것이기 때문에 무한성인데 그 무한성은 상징계의 팔로스 기능에 의해서 즉각 폐쇄되죠. 즉각 봉합돼요. 자, 그래서 공백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존재의 출현은 공백의 출현. 자, 존재자의 세계는 의미로 아주 말끔하게 메꾸어져 있는 매끈한 표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존재자의 세계는 차이, 종차와 귀속 관계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세매진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뭘 봐도 익숙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존재자의 세계에서 그 매끈한 표면을 뚫고 등장하는 존재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 사건들이. 존재 사건들은 외부의 실제가 존재자의 표면에 구멍을 내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 구멍을 내는 사건들이 아주 흔히 등장하는데 우리 눈앞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공백이니까. 우리는 존재자의 언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공백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다지 불안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표지될 때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S1에 의해서 표지될 때는. S1에 의해서 표지될 때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바리새인의 언어에 의해서 구약의 세계가 설명될 때는 모든 게 굉장히 매끈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현상들을, 모든 종교적 현상들을 다 설명하고 세계를 설명하고 세계의 시원과 종말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의 전문가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매끈한 표면의 세계, 존재자의 세계에 한 남자가 등장해서 무언가 기표를 발화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기표인 거예요. 예수가 등장한 거죠. 예수가 발화하는 기표들은 실제를 표지하는 기표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실제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불러내는 기표들인 거예요. 자, 그 기표에 의해서 표지된 실제 혹은 존재가 존재자의 세계를 위협해요. 균열을 일으키고 간극을 만들어내고 흔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즉각적으로 그 예수의 기표를 S1을 이미 존재하는 S2의 언어로 재번역해 내려고 하죠. 즉 봉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도둑이다 라고 그의 기표를 해석해내려고 하고 누군가는 이단이다 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로 재해석해 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의미를 제거하려고 하죠. 예수의 기표들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기표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표들이에요. 예수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죠.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문법은 존재자의 문법이니까 너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세속의 언어인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이 신의 언어는 너희들의 문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따르라 라고 하죠. 자, 이 두 가지 기표의 차원을 제가 여러 가지 변주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존재자의 문법은 S2의 세계이고 상징계를 지탱하는 세속의 언어의 세계인데 자, 이게 세계를 지탱해요. 그런데 이 존재자의 언어의 세계를 락강의 용어로서 언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언표된 세계, 언표, 에농세라는 거, 에농세, 언표. 의미가 발생하는 언표의 세계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의 발화는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를 나중에 갖게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고, 중요한 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S1을 발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S1의 세계이자 동사적인 차원으로서 언표 행위의 세계라는 거예요. 에농시아시옹의 세계라는 것이죠. 락강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요. 우리의 말의 세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언표의 차원이에요. 에농스의 차원. 언표의 차원은 S2의 차원이고 의미를 생산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S1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동사적인 차원이고 이것은 명령 행위의 차원이고 이것은 언표 행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에농시아시옹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이질성이 결국은 존재와 존재자의 문법을 설명하게 해주는 차이점이라는 거죠. 존재의 문법은 에농시아시옹의 문법, 언표 행위의 문법이에요. 그리고 존재자의 문법은 언표의 문법이라는 거죠. 그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도식 욕망의 그래프죠. 락강의 유명한 욕망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언표 행위, 언표화라고도 하고 언표 행위, 에농시아시옹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야기하죠. 말이 시작되는 지점. 말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하늘로 쏘아져요. 이렇게 쏘아져요. 쏘아져서 툭 떨어지는 게 말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 그런데 이 언표화만 한다면, 이것만 있다면은 의미의 세계가 구성이 되질 않죠. 이것만 있으면 의미가 구성이 되지 않아요. 뭔가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거죠. 축적되어야 한다. 그 축적될 수 있는 언표의 방향을 바로 위에 있는 저 화살표로 표시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언표화가 일어나면 발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탁 터졌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언표화가 일어나면 일단 S1이 표지되는 거예요. 나 말하고 싶어. 나 여기 있어. 라고 기표가 최초로 발화되는 것이죠. 기표가. 그 주체가 거기 있음이 표지되는 거예요. 그 욕망하는 말하는 주체가 나 여기 있다라는 그 주체의 존재가 표지되는 거예요. 저 S1인 거예요. 저기. S1이 표지되면 존재로서의 그 주체가 자신을 드러내요. 나 여기 있어. 라고.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사람이야. 나 존재해. 라고 S1이 발화되죠. 근데 그게 처음에 발화됐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 여기 있어. 이게 뭔 뜻이야? 알 수가 없어요.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데 이게 한 바퀴를 돌아서,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두 번째 S2에 가서 떨어질 때에 비로소 아, 나 여기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나 여기 있으니까 뭐 수업 자료 보내달라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말 좀 붙여달라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재난지원금 달라고. 라고 저 S2에 가서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락강은 그래프를 이런 포물선과 두 개의 화살표로 만들어냈는가 하면 항상 저 S2, 즉 의미가 형성되는 저 S2의 세계는 사후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야.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배도 고프고 뭐도 뭐 하고 나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저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전화를 붙잡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구청 직원이 재난지원금 받으시려고요 라고 사후적으로 S2의 형식으로 인식을 해요. 이 사람은 재난지원금 대상이구나. 사후적으로 인식을 해요. 사후적으로. 자, 저 S2의 포물선을 끌고 있는 방향의 디렉션이 바로 팔루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발화한 S1은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S2의 지점에서 뒤늦게 팔루스의 방향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의미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발화의 포물선은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요? 존재가 은폐돼요. 왜냐하면 자, 존재가 저 엄표화의 지점에서 S1을 통해서 드러냈잖아요. 나 여기 있어 라고 드러냈지만 팔루스의 방향을 따라가는 그 곡선에 의해서 포착되는 방식으로, 즉 S2에 의해서 포착되는 방식으로 내 원래 S1의 의도와 욕망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존재를 은폐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하나의 뭐 사회적인 사례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변주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강의할 때 어떤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프랑스에 있을 때 한국 뉴스 보면서 방송으로 봤던 하나의 장면,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강의할 때 이후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그때가 뭐 2002, 3, 4년쯤 됐을 텐데 뉴스를 봤더니 그때 불법 체류 노동자를 단속하는 한국 사회의 그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몽둥이도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혔던 한 방글라데시 청년이 끌려가면서 그 방송에 고스란히 표현이 됐었는데 그 어떤 뭐 닭장차 같은 그런 그 차에 잡혀 들어가면서 그 한국말을 잘 못하실 테니까 어쨌든 좀 발음이 한국 발음이 잘 아닌 그런 목소리로 나 권리 있어 라고 외치는 장면을 제가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 권리 있어. 그러니까 무슨 권리 있는지 뭔지 잘 표현을 못 하시잖아요, 외국인이. 근데 어쨌든 나 권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불법 체류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권리가 있다라는 것일까? 여러분, 나 권리 있어. 자, S1을 바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S1을 바로 했어요. 나 권리 있어. 그러니까 나 인간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나 인간이야. 나 이렇게 끄댕이 잡혀서 당신들한테 쓰레기 취급받을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인간이야. 나 권리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취조를 하겠죠. 무슨 권리가 있는데 당신 누구예요? 자, 저 패스트푸드 한번 줘보세요. 뭐예요? 자, 팔루스의 방향을 따라서 의미가 다시 재구성이 되어서 S2에 딱 가서 떨어져요. 그러면 나 권리 있어라는 저 S1의 기표가 S2에 의해서 의미화되겠죠. 아, 당신 권리 없네. 당신 불법 체류잖아. 당신 불법 체류니까 당신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당신 지금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 당신은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수 없고, 당신은 아파서 돈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 하는 거고, 당신은 뭐 크게 나쁜 짓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노동한다는 것 자체야 당신은 불법이야. 그냥 쫓겨나야 돼, 당신은 그런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 나라에서는 나가야 돼. S2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의 존재를 은폐시키는 방식이에요. 제가 그때 그 강의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불법 체류자는 있을 수 있어도 불법 인간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다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했던 S1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계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지 왜 법을 안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가진 상징계 법체계 안에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저 S1은 자, 존재를 당장 표지해서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은폐되어서 폐기될 거예요. 우리 상징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유한성, 저 S2와 팔루스의 한계 안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때 반짝 나 권리 있어라는 그 문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긴 했지만 바로 잊혀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존재가 다시 은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던 이유는 누군가 제 그때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이 그 나 권리 있어라고 말했던 그분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인권운동가하고 뭐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훌륭한 청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뭐 그런 에피소드죠. 뭐 어쨌든 존재는
존재는 S2의 영역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S2의 영역이 존재자의 세계가 존재를 항상 은폐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가 만약에 저 S1에 의해서, 즉 발화 행위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면 S2의 세계는 흔들리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자신을 개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락강이 발화 행위, 언표화, 에농시아시옹이 더 우위에 존재하고 언표의 세계가 더 하위에 존재한다라는 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해명해주는 구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1은 발화 행위가 촉발되는 순간인 거예요. 즉 존재가 표지되는 순간인 것이죠. 즉 주체가, 현존재가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음 그 자체의 순수한 무의미를 개방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발화는, 이러한 S1에 의해서 표지된 실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상징계의 시스템 안에 아직은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의미 있는 것으로 말해주는 과정 속에서 S2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S2의 세계는 팔루스의 디렉션, 방향성을 따라가도록 결정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1의 원래 실제로서의 개방성과 가능성은 즉각 폐지되고 폐쇄될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체의 삶의 서사 또는 역사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는 그렇게 구성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됐어요. S2의 방식으로. S1에 의해서 촉발되었지만 S2에 의해서 소외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서사가 달리 구성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주체 이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삶의 서사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사하는 락가니언 정신분석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언표에 주목하지 않고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에 주목하지 않아요. 발화 행위의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혹시나 우려되는 지점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존재자의 세계는 나쁜 거고 존재의 세계는 좋은 거네, 라는 그런 이분법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자의 세계, S2의 세계, 상징계의 세계, 의미화의 세계, 팔루스의 세계는 비록 그것이 권력관계 안에서 편중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소외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안정된 틀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삶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철학자가 또한 하이데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데거 이후의 철학자들은 이미 하이데거가 다 따뜻하게 말해줬으니 막 파괴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죠. 들레즈도 그렇고 바디오도 그렇고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다 붕괴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삶의 안정과 삶의 어떤 의미의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삶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데 왜 락강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토록 변화에 치중을 하는가? 락강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아무리 골몰한다 해도 삶은 자신을 지키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보수적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엄청나게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키는데 골몰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존재이니까 일단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신분석을 이끌고 가보자라고 락강은 생각해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언어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언어가 없으면 존재도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철학은 여러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철학인가 하면 언어는 유한하기 때문에 언어 말고 다른 거에 주목하자라는 그런 철학. 일종의 낭만주의 철학 혹은 일종의 동양 철학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등장해요. 언어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말은 접어놓고 명상을 하자. 자, 이거는 여러분 정확한 사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디에 접근하는가 하면 이미지에 접근해요. 상상계에 접근하죠. 온갖 종류의 우상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제하고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커다란 오류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 한 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존재자의 세계 권력, 상징계의 세계 권력이 우리를 분절하고 우리를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논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포획하려고 하는 것, 우리를 언어로 남김없이 분절해서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는 상상계적인 우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계적인 우상들이나 무엇인가 하면 상징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 실제를 대신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우상들인 것이죠. 환영들인 것이죠. 자, 이 환영들은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의미는 기의들이 떠다니는 정신병적인 세계인데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이건 의미이고 통제되지 않은 의미이고 이건 통제되지 않은 이미지들의 세계인 것이죠. 그것에 대항해서 모세가 뭘 가져왔나요? 십계명을 가져왔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언어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토록 텍스트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통해서밖에는 실제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를 가늠하기 위해선 우리는 여전히 텍스트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상계의 유령, 이미지의 유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일그러진 상상계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상상계도 상상계인 것이니까 정신병적 상상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포기할 수 없다. 명상,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명상 참 좋아요. 하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가끔씩 혹은 아주 자주 이런 경향으로 빠져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상을 하면서 어떤 초월적인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 언어를 배제시켜버리고 명상을 하면서 어떤 신체가 뭔가에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건 다 이미지들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그건 다 우상이고 환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에게 숙명이고 존재자들에게 숙명이라는 것. 현 존재는 언어를 통해서만 존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주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이고 때로는 우회적인 방식일지라도 어쨌든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 이미지의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존재의 메타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자,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것 또한 락강의 개념인데 은유와 환유라는 개념이 있죠. 은유와 환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은유는 바로 S1이 실행하는 걸 은유라고 불러요. 한 번 일어나는 것. S1이 실제를 딱 표지하는 것. 자, 이게 은유예요. 메타포. 하나를 다른 하나로 말하는 것. 이게 은유잖아요. 은유법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를 그걸대로 말하지 않고 다른 하나로 말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뭐 아들이, 딸이, 어머니가 천둥이 치는구나 라고 말하면 그 은유인 거잖아요. 은유.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 아버지가 화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야 천둥친다. 이게 은유법인 거예요. 은유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체하는 것이죠. 대체하는 것이죠. A를 B로 대체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은유예요. 근데 은유는 그렇게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락강적 은유의 특성이에요. 은유는 한 번만 일어난다. 그런데 은유와 환유의 다른 점이 있어요. 환유는 역시 대체예요, 여러분. 환유는 역시 대체인데 락강적 의미에서의 환유는 기표가 기표를 대체하는 것을 환유라고 불러요. 기표가 기표를 대체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환유라고 부르는데 은유는 기표가 기표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즉 알파가 알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되어버렸지만 S1이 S1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되어버렸지만 S1이 S1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은유가 일어난 것 같지만 은유의 토대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가 리얼이 S1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유의 대체는 실제가 상징계에 대체되는 그 근본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은유예요. 그게 메타포예요. 실제가, 존재자의 언어에 의해서 대체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은유라고 부른다는 거죠. 은유, 그게 은유의 사건이에요. 상징계가 그렇게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작동함으로써 무엇이 발생하는가 하면 공간이 발생해요. 공간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실제가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빈 공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걸 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 분석은 이렇게 생각하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신체를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세라고 부르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S1을 사용하는 즉시 이 실제가 대체되는 거예요. 표지되는 즉시 대체되는 것이죠. 밀려나는 거예요. 언어에 의한 사물의 살해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신체가 박탈돼요. 우리의 신체적인 감각이 박탈돼요. 어린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다형 충동의 쾌락들이 박탈돼요. 이걸 거세라고 부르죠. 다 비워져요. 싹 비워져요. 언어가 들어옴으로써 신체는 텅 빈 것이 되죠. 이 텅 빈 장소에서 작동하는 기표들의 연쇄를 환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유의 세계가 S2의 세계이고 환유되는 과정 속에서 기표들이 계속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의미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의미의 디렉션을 팔루스가 지정하는 것이고 이걸 존재자 세계라고 부르고 이걸 세계 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계의 내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된 의미화의 공간이 구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정된 의미화의 공간, 즉 세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은유가 한번 일어나고 토대에서 그리고 그 은유가 일어난 장소에서 공백이 설정이 되고 공백이 설정이 되고 텅 빈 무언가가 설정이 되고 이 텅 빈 공간 안에서 환유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S2라고 부르고 그걸 존재자의 세계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내라는 곳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은유와 환유에 대해서 그리고 거세와 언어의 폭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